예,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다섯 번째 주차네요. 5주차고요. 우리 진도로는 세 번째 이제 테스트죠. 세 번째 시험 주제인데요. 이번에는 토션 테스트입니다. 비틀림 시험이라고 하죠. 비틀림 시험. 예.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 게 인장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압축 시험이었었죠. 물론 이제 압축 시험하고 그 다음에 전단 시험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하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압축하고 전단을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비틀림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주차에는 굽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굽힘 시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이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클리프 시험까지 나가게 될 텐데 얘네들을 별도로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별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여서 공부할 양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룹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하는 얘기들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결국은 재료를 당기고 누르고 자르고 찢고죠. 전단이니까 찢고 비틀고 굽히고 다 재료역학에서 나왔었던 거고 그 재료역학에서 나왔었던 것들에서 결국은 뭐다 얘네들은 다들 응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탄성 계수에 대한 얘기 물론 응력도 노멀 스트레스냐 시어 스트레스냐 탄성 계수도 역률이냐 그러니까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냐 아니면은 시어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냐 그러니까 뭐 한글로는 횡탄성 계수냐 종탄성 계수냐 횡탄성 계수냐 그런 것들이 나눠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응력하고 탄성 계수하고 변형률하고 혹은 변형률을 하고 싶지 않다 변형률이다 변형률에 대한 얘기하는데 변형률을 길이에 대한 변형률 입실론 스트레인 값 뭐 변형률이라고도 하고 우리 인장 시험에서는 연신율이라고도 얘기했죠. 사실 연신율이라는 거하고 변형률은 똑같은 거죠. 스트레인이라 해서 L0분의 델타 L 뭐 이렇게 구하는 거. 근데 뭐 비틀림에서는 비틀림 각을 이제 따져줄 겁니다. 뭐 사실은 비틀림에서는 변형률은 감마죠. 비틀림 변형률 그걸부터 이제 비틀림 각에 대해서 따져주고 그러한 특별한 차이점들은 조금씩은 있기는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응력의 종류가 노말이냐 스트레스냐 노말이냐 쉬어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별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래프 가지고 이 그래프 가지고 아니면은 힘 그다음에 변형된 거리 L 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당길 때 어떻게 변하냐 누를 때 어떻게 변하냐 찢을 때 아니면은 비틀 때 아니면 굽힐 때 어떻게 변하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부터 얻어내는 도출되는 결과값이 좀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고 그런 것 뿐이죠. 자, 얘네들 하는 짓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거예요. 요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시험 방법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할까요? 다섯 가지 시험 방법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면서 이런 경우 이게 필요할 때는 이 실험을 하고 이게 필요할 때는 이 실험을 하고 이러한 재료는 이런 실험이 좋고 이러한 재료는 이러한 실험이 좋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조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다음 주에 굽힌 시험을 하니까요. 다음 주에 굽힌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요. 이제 토션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하시면서 이거는 앞에 인장 시험이나 압축 시험 했을 때랑 뭐랑 비슷하네. 그때 공부를 했었던 어떤 내용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실 때도 우리 하브루타로 진행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실 때도 우리 인장 시험에 배웠었던 이거랑
유사한 개념이야. 우리 전단 시험 했을 때 이거랑 유사한 개념이야.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앞에 배웠었던 거를 다시 불러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 앞에 배웠었던 거 다시 공부를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툭 하고 떨어져 있는 내용 아닙니다. 다 모여져 있는 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뭐 보시는 사진이 토션 테스트 예시인데요. 지금 좀 과도하게 비틀기는 했죠. 파단이 될 때까지 비틉니다. 토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멈추는 거 없고요. 결국은 파단이 될 때까지 비틀어요. 그래서 취성 재료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비틀면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는 양이 그닥 많지 않은데 연성 재료는요 10몇 바퀴씩 돌려요. 뭐 20바퀴씩 돌리기도 하고요. 어떤 재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험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정의는 시험봉의 한쪽을 고정하고 반대쪽을 회전시키는 거, 뭐 빨래 짜는 거랑 똑같죠. 그죠? 한쪽 고정하고 한쪽을 회전시켜서 비틀림, 죄송합니다. 비틀림 모멘트죠. 우리 토크라고 불렀었던 거, 토크라는 거 여기 회전축이 있다라 했을 때 힘을 가하면은 힘까지의 거리를 R이다라 했을 때 얘가 회전력을 받게 되겠죠. 이때 회전력을 토크 T라고 하면 토크는 뭐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토크를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비틀림에서는 우력이죠.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가해질 거예요. F 그 다음에 두 개 사이의 거리가 D다라고 하면 이때 토크 값은 이것은 죄송합니다. F에다가 D를 곱해서 F 곱하기 R 플러스 F 곱하기 R이니까 회전중심 여기가 회전중심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할 테니까 F 곱하기 R 플러스 F 곱하기 R이면 F 곱하기 2R이니까 F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토크 값을 죄송합니다. 토크 값을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토크를 다른 말로 비틀림 모멘트, 제가 재료역학 수업을 할 때는 토크라고 보통 설명을 드렸는데 T로 표현을 합니다. 기호로는요. 근데 이 비틀림 실험할 때는 비틀림 모멘트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비틀림에 대해서 재료의 강성계수를 산출하는 거, 강성계수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났죠. 죄송합니다. 강성계수를 산출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비틀림 시험의 시표는 순수 전단입니다. 순수 전단 퓨어 쉬어라고 하는데요. 1축 전단이에요. 한 축에 대해서 전단을 받는 거고요. 굽힘 능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순수 전단을 받도록 비틀림 시험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잘못하면은 이 굽힘력을 받도록 시험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굽힘력이 같이 발생을 하냐면 축선, 그러니까 이러한 비틀림 C편이 있으면은 여기서 잡고 한쪽은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회전을 시킨데 이때 왼쪽에서 잡는 고정시키는 축선하고 오른쪽에서 잡는 그립의 축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시에 축선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요, 상상을 해보세요. 두 개가 이렇게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위치가 다르니까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비틀리면서 동시에 굽어지기도 합니다. 굽힘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굽힘력 같은 경우는 인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압축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장하고 압축응력의 조합이 굽힘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이나 압축은 수직응력이죠. 이거죠. 근데 비틀림 시험은 순수 전단 타우 시어 스트레스만 받도록 하는 거다 보니까 시험 결과가 조금 실제값하고는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틀림 시험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축선이 일치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틀림 시험은요, 이러한 시편이 있다라 했을 때, 환봉 비틀림 시편이 있다라 했을 때, 얘를 잘게 원판으로 자르면요, 이 원판에, 원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원판이 하나가 또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다라 했을 때, 겹쳐 있는 원판끼리 서로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요 그림을 보시고 설명하면은,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원판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원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비틀림 시험 같은 경우는 한 원판이 여기쯤 와 있으면 다음 원판은 이만큼 돌아가면 돼요. 그 다음 원판은 이만큼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판이라고 생각하는 재료들이 회전하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비틀림이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면적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각 원판 같은 경우는 원형 원판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고요. 단면적 변화가 거의 없어요. 화가 거의 0이고요. 하지만 이 불규칙한 형상, 원판에 대해서 불규칙한 형상 같은 경우는, 즉 사각형 같은 경우죠. 중심축에 대해서 균일하지가 않아요. 불균일합니다. 원은 중심축에 대해서 균일하잖아요, 다. 그래서 단면적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예,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그런 단면을 갖는 애들은 불균일하니까 비틀림에 대해서 단면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시험을 하는 시편은 항상 환봉, 원형 단면을 사용을 하죠. 틀림 시험의 시험편의 단면입니다. 단면은 예, 원형을 사용을 해요. 아니면은 중공축, 중간이 뻥 뚫린 파이프, 예,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면적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단면적이 변형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인장시험이나 압축시험은 예, 단면 변화율 했었죠. 단면 수축률이나 단면 확장률 그런 거 계산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자, 압축 시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계적 성질은 T 세타 선도의 비틀림 모멘트랑 T는 비틀림 모멘트죠. 림 모멘트랑 비틀림 각. 그거 사이의 관계식 T 세타 선도. 그것으로부터 뭘 찾는 거야? 타우 감마 선도. 감마는 예, 시어 스트레인 값, 시어 스트레인 값을 감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틀림 각 계산하는 공식 이따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횡탄성 계수 G 값, 시어 모듈러스 of elasticity. 예. 시어 모듈러스 of elasticity. 예. 횡탄성 계수, 종탄성 계수랑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틀림 강도라든가 비틀림 응력, 비틀림을 할 때도 탄소성 관계가 있거든요. 탄성하고 소성이 있기 때문에 탄성 비틀림, 소성 비틀림 당연히 있겠죠. 살짝만 비틀었다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지만 많이 비틀면 못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탄성하고 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탄성 영역에서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항복이 되겠죠. 항복 전달 능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얘가 파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파단이 될 때 비틀림 강도가 있겠죠. 뭐 그것을 인장은 아니죠. 여기서는 극한 비틀림 강도, 얼티메이트 시어 스트레스 아니면은 파단 비틀림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탄성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비틀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틀림에 대해서 탄성 에너지를 얼마나 저장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내실 수가, 산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령들을 산출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종탄성 계수가 시어 모듈러스 0률, 예, 영수 모듈러스 이 값이고요. 횡탄성 계수가 죄송합니다. 종탄성 계수가 아니죠. 횡탄성 계수가 0률이죠.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 이 값이고요. 종탄성 계수가 G 값입니다. 이 값하고 G 값 사이의 관계식은요. 포화송비에 의해서 그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그 관계식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유도를 원래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도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론적 관계식이에요. 이론적 관계식인데 예, 유도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비틀림 시험에 대한 철강 규격은 있었어요. 과거에는 철강 비틀림 시험 규격이라는 게 있었는데 201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강에 대한 비틀림 시험은 예, 규격으로 지정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뭐 과거 규격을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는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표준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구글 같은 데 서치해 보시면 비틀림 규격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규격이 폐지된 규격이니까 그닥 의미는 없을 겁니다. 자, 비틀림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시험기를 보도록 할게요. 뭐 비틀림 시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픽스드 조가 있죠. 여기는 고정이 된 겁니다. 고정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얘를 비트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 있는 거 스페시먼 시편입니다. 시편 보시면은 왼쪽 끝에 각이 져 있죠.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시편도 있어요. 그립 부분이 여기 그립 부분인데요. 그립부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는데 원형은 아무래도 조에서 잡을 때 미끄러짐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정확한 그 회전 각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전각 산출을 위해서 뭐를 한다? 각도를 준다. 원형이 아닌 원형을 사용하지 않고요. 다각형을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사각형이나 아니면 육각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인스톨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비틀림 시험기예요. 비틀림 시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실 영상이 카본 스틸에 대한 영상인데 긴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보실 영상은요, 인스톨런에서 만든 영상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카본 스틸하고, 소리는 안 나는데요. 카본 스틸하고, 그 다음에 마일드 스틸일 거예요. 카본 스틸하고 마일드 스틸에 대한 비틀림 시험입니다. 자, 가장 먼저가, 캐스트 아이언이니까, 탄소강, 주철강이죠. 자,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카본 스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캐스트 아이언 같은 경우는 주철이에요. 주철 같은 경우는 탄소 함유량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칼이나 아니면은 텅스텐 카바이드는 좀 조금은 다른데 고속도강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 고속도강은 주로 쇠를 깎는 칼날로 사용을 해요. 얘네들은 가장 큰 특징이 깨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지금 첫 번째 먼저 할 캐스트 아이언 같은 경우는 취성 재료예요. 보시기에는 그냥 스틸처럼 생겼지만 얘네들은 취성 재료입니다. 계속 갈게요. 자, 밑에 하중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왼쪽이죠. 왼쪽 뒤편에 보시면 원 리볼브는 0.3 디그리라고 해서 지금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얘가 각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1회전을 하게 되면 그건 0.3 디그리만큼 회전을 한 거예요. 1 레볼루션이. 잠깐만. 자, 지금 어쨌든 간에 회전 각도가 눈금은 조금씩 다른데요. 눈금이 점점점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하중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틀림 하중이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비틀림 토크가 오른쪽에 측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가 올라가는 거는 비틀림 각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비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비틀고 있는 상황이.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회전하는 각도기도 붙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회전하는 각도기도 붙어져 있는데 그 각도기의 눈금이 점점 이거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곧 끊어지겠네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145 디그 요 정도에서 끊어졌습니다. 잠깐 지금 보면은요. 뒤에 있는 게 아마 디그리 값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게 원 레볼루션이 0.3 디그리라는데 이게 원 레볼루션이 어느 숫자가 이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장비를 모르는 장비다 보니까. 여튼간에 숫자가 저만큼 됐을 때 179라는 단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회전 각도가 179 정도 되는 숫자일 때 지금 이 취성 재료는 파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파단이 된 단면을 보니까 깨끗하게 잘리진 않았죠. 어느 정도 좀 분필 잘린 것처럼, 분필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단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파단이 됐을 때 토크 값이 얼마 정도 됐죠? 뭐 9점 얼마 정도 됐네요. 그 정도에서 파단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카본 스틸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렸나요? 예, 탄소 강이긴 한데 얘네들은 마일드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연강입니다. 그래서 연성 재료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덕타일한 재료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비틀고 있는 거고, 비틀리는 각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돌아가고 있는 눈금을 보시거나 아니면 각도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예,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뭐 숫자가 지금 89, 90, 아까 140 얼마에서 취성재료는 140 얼마에서 끊어졌어요. 자, 연성재료는 어느 정도에서 비틀림이 비틀림 파단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140 얼마였는데 일단 그건 지나갔죠.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성재료, 취성재료는 조금만 비틀면 깨져버립니다. 왜 변형잘 안 되는 애잖아. 원래 얘네들 깨져버리는 애잖아요. 그래서 금방 깨져버리고요. 연성재료는 취성재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가요. 상당히 많이 돌아갑니다. 얘네들 한참 돌아갈 거예요. 중간에 한번 바뀐 것 같죠? 숫자가 앞에 100, 200 정도 가다가 지금 1000으로 넘어갔어요. 중간에 영상을 좀 자른 것 같습니다. 1000만큼 넘어갔고요. 여전히 돌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10편 있는데 좀 볼까요? 10편에 줄무늬가 조금씩 생겨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만큼 많이 도는 거. 우리 빨래 짜도 줄무늬 생기잖아요. 빨래 비틀어 짜도 줄무늬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일드 스틸도 줄무늬가 생기고요. 지금 1500 얼마까지 넘어갔네요. 한참 더 가야 되나 본데 아직 영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조금 빨리 가게 할까? 빨리 갔습니다. 어디쯤 갈까? 2000 넘어갔고요. 아까 140 얼마였는데 20 몇 배예요. 지금 20배 정도 됐네요. 더 가요. 3000 넘어갔습니다. 4000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4000 넘어갔네요. 뭐 20배, 한 30 몇 배 정도 더 돌아가는 거죠. 자, 아까 그 취성 재료에 비해서.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토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토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단될 때 강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끊어졌네요. 자, 여기쯤부터 볼까요? 여기네요. 끊어졌습니다. 어디 끊어졌는지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오른쪽 부분 정도 보세요. C편의 오른쪽 부분 끊어졌죠. 끊어질 때의 강도를 보니까 6.6. 그러면 파단 강도는 아까 얘가 6. 얼마였었죠. 취성재료가 아까 9. 얼마였네요. 취성재료가 9. 얼마였습니다. 취성재료는 그러니까 결국은 160 정도 되는 각도만큼 돌아갈 때 파단 강도가 9. 얼마였고요. 연성재료 같은 경우는 뭐 4만, 6만, 6천 얼마 정도까지 돌아가면서 6. 얼마만큼의 파단 토크를 갖는다. 파단될 때 토크를 갖는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틀림에 대해서는 결국은 연성재료보다 취성재료가 훨씬 더 빨리 그 결과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얘는 연성 재료예요. 요거는 덕타일한 재료고요. 돌릴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돌아가는 각도가 보이죠. 아마 얘도 한참 돌 텐데요. 요건 조금 빨리 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주냐 하면요. 아까랑 좀 다르죠. 10편 모양이요. 아까 10편은 얇았고 20편은 굵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10편이 지금 비틀어질 때 모양을 좀 보세요. 10편이 비틀어질 때 제가 그랬잖아요. 10편 비틀림 10편 같은 경우는 비틀어질 때 단면적의 변화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원판이 돌아가는 차이만큼만 생기기 때문에 단면적이 변할 필요 없는데 지금 보니까 단면적이 좀 웅툴뭉툴하죠. 그리고 위아래로 좀 꿈틀꿈틀하죠. 비틀림 시험 잘못하면 이런 형태로 비틀림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일단 10편 자체에 밀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편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축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래서 축선이 일치하자면 즉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잡고 있잖아요. 10편을 끊어지겠다? 시간 됐댄다. 가운데 끊어졌네요. 10편을 양쪽에서 잡는데 양쪽에서 잡을 때 축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중간에 밴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순수 전단만으로 시험 결과 나온 게 아니라 밴딩에 의해서도 시험 결과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는 시험한 건 아니고요.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LS 다이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취성 재료를 비틀림 시험을 한 거예요. 비틀렸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운데 빨간 선이 보이죠. 오, 뭐야? 몇 바퀴 돌지도 않았어요. 몇 바퀴가 아니라 반도 안 돌았어요. 자,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한 90도 정도 돌았을 때 이런 식으로 파단이 돼 버리죠. 이거는 아마 재질이 일반 아까 보신 캐스트 아이언 같은 그런 취성 재료는 취성 재료인데 그런 주철강 같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서지려면 분필이나 목재나 그런 정도의 취성 재료는 돼야지 이렇게 부서질 것 같아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비틀림 시험을 합니다. 결국은 그냥 비트는 거죠. 비틀어서 파단이 되는 걸 보는 건데 그러면은 비틀림 시험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시. 자, 비틀림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토크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토크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제 재료학에서도 했으니까요. 우리 토크 혹은 토셔널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고요. T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힘에다가 거리 곱한 거죠. 힘에다 거리를 곱해서 토크를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프로스 퍼 밀리미터, 퍼는 아니죠. 킬로그램 프로스 밀리미터 혹은 뉴턴 밀리미터. 힘에다 거리 곱한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였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실린더를 한쪽을 고정을 시키고요. 반대쪽을 회전을 시킨다, 토크를 준다, 이렇게 토크를 준다라고 했을 때 한쪽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픽스되어 있고 반대쪽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만큼 회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회전한 각도 파이 혹은 세타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비틀림 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는 세타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어서 비틀림 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비틀림 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각은 길이가 길면 당연히 비틀리는 각도도 더 길어지겠죠.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각은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비틀림에 대해서 후계 법칙을 적용을 하면 우리 전단에 대한 후계 법칙이죠. 훅스로우 포 시어입니다. 전단에 대한 후계 법칙이 타우는 G에다가 감마예요. 감마가 이제 전단 스트레인 값이죠. 시어 스트레인이고요. 그다음에 G 값이 이제 시어 모듈러스 횡탄성 계수입니다. 뭐 중요한 거죠, 이게 시어 모듈러스가. 자, 그랬을 때 비틀림이 발생을 하면 즉 여기는 이런 식으로 비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비틀림이 돼야지 반대로 비틀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미소 부분은 시어가 여기선 위로 여기선 아래로 전단 하중을 받게 돼요. 시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위로 여기선 아래로 전단 하중을 받고요. 그게 반대쪽에도 뭐 이건 커플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재료의 이 샤프트죠. 이 샤프트의 중심은요. 이 중심은 시어 스트레스가 0이에요. 중심에서는 환봉이죠. 환봉의 중심에서는 전단을 받지 않습니다. 응력 자체가 스트레스 자체가 0이에요. 중심에서는. 물론 이건 아이디얼한 상태가 됐을 때고요. 그리고 점점점 응력이 커져서 끝에가 최대입니다. 타워 맥시멈이 가장 끝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타워 맥시멈이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맥시멈 타워 값은 최대 전단 능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IP분의 TR, T는 그때의 토크 값이죠. 토크가 T만큼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혹은 비틀림 모멘트 값이죠. 토크 비틀림 모멘트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최대 전단 능력은 IP분의 TR, 그 다음에 비틀림 각은 GIP분의 TL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실축 그냥 일반적인 솔리드 샤프트 같은 경우는 IP 값을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하고요. IP라고 표현하면 얘는 32분의 파이 d 제곱. 이거 유도하는 식은 있어요. 근데 유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교과목에서는 유도하는 거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예, 원형복만 사용을 한다고요. 가끔씩 가다가 중공축을 사용을 할 때도 있어요. 시험편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은 중실축을 시험편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료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다 보니까 제품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면 그 제품이 중공축으로 되어 있다면 중공축 쓰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재료의 성질을 아는 거기 때문에 알아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실축을 사용해서 32분의 파이 d 4승 파이 d 4제곱을 사용해요. 그러면 타워 맥시멈 값은 최대 전달 능력 같은 경우는 비트림이 발생했을 때 32분의 파이 d 4제곱 분의 t 곱하기 r은 2분의 d. 그래서 d 하나 까지고 2랑 16을 빠지고 그래서 파이 d 세제곱분의 16t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을 계산한 식이에요. 뭐에 대한 중실축이라고 하면. 근데 중실축이 아니면은 시험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반적인 제품을 직접 비트는 시험을 할 거 아니면 대부분 다 중실축 일반적인 비틀림 시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사시험 문제에는 그냥 이러한 식으로 이 식을 그냥 직접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비틀린 각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세타라고 하고는 파이로 우리 책에는 세타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그러면 GIP 분의 TL이다. 그러면 G 곱하기 IP 값은 32분의 파이 D 4제곱 분의 TL이다. 그러면 파이 D 4제곱 G 분의 T L, 32TL. 이 식으로부터 실제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G값이에요. 이거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횡탄성 계수죠. 시어 모듈러스. G값은 차례 바꾸니까 파이 D 4제곱 곱하기 세타 분의 32TL로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틀림 시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토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틀린 각도를 측정을 하죠. 아까 두 가지 측정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연성재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 일반적으로 이제 마일드 스테이죠. 그 다음에 취성재료 같은 경우는 브리틀한 재료는 혹은 알루미늄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보시면요 거의 유사하죠. 뭐랑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장시험 그래프랑 거의 유사하죠. 뭐만 없어요? 네킹이 없죠. 네킹이 없습니다. 비틀림에서는 네킹 없어요. 그냥 끊어지죠. 그냥 끊어지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성재료 같은 경우는 상항복점하고 하항복점, 상전단 항복점, 하전단 항복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브리틀한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상항복점, 하항복점이 없는 알루미늄이나 서스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0.3% 오프셋을 사용을 합니다. 항복점을 찾을 때요. 그렇게 찾아주고요. 지금 Y축은 토크 값이에요. Y축이 바로 이거 아닙니다. 다르죠? 시어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스를 하려면 여기다 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 토크를 뭐로 나눠야 돼? 면적으로 나눠서. 아니면은 아까 토크에서 요식 이용해서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식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시어 스트레스 값은 어떻게? 파이 D 세제곱분의 16T 요거 가지고 요 토크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틀림 비례한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어 스트레스 값은 파이 D 세제곱분의 16T. 그래서 T2가 뭐예요? 비틀림 비례한도에서의 뭐예요? 비틀림 모멘트 혹은 토크 값 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틀림 비례한도
뭐 shear stress for elastic이고요. 그다음에 항복 강도, 상하 항복 강도 각각 뭐 구분이 되면은 안 되면은 만약에 구분 안 되면은 뭘 써야 된다? 0.3%입니다. 비틀림은 0.3% 오프셋이라는 방법을 써야 돼요. 인장 시험에서는 0.2% 오프셋이었죠. 근데 비틀림 시험에서는 0.3% 오프셋을 해서 항복 강도를 찾아야 돼요. shear stress for yield입니다. 그래서 yield 스트레스 값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항복점하고 하항복점에 나오는 애들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항복점은 상항복점에서의 토크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하항복점은 하항복에서의 토크를 넣으시면 돼요. 구분 안 되면 0.3% 오프셋을 쓰면 되고요. 구분 안 되는 재질은요. 재질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항복을 할 때는 16이 아니라 12입니다. 이거 왜 12인지는요.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요게 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거는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별도로 요거는 질문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12로 나오는 건 암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연성재료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취성재료는 아예 이런 거 하항복점, 상항복점 같은 거 있지도 않고요. 연성재료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단이 될 때는 이제 소성 변형 발생하고 뭐 그럴 때 뭐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건데 비틀림 파단 강도도 정말로 파단이 되기 직전, 파단 직전입니다. 파단 직전의 강도예요. 파단 직전의 강도인데 이 파단 직전의 강도가 취성재료 같은 경우는 파단 직전의 토크죠. 예, 토크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16이고요. 연성재료는 12예요. 파단 직전의 토크입니다. 아까 파단 직전 토크가 첫 번째 보신 영상에서 취성재료는 9.9 정도 됐고 연성재료는 6점 얼마 정도 됐었잖아요. 예, 그거 이 식에다가 이 TM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16이냐 12냐 그거 좀 다르다라는 거 암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비틀림이 발생을 했을 때 탄성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탄성 에너지는 4G, 예, 횡탄성 계수요. 분의 TP의 제곱, 예, T는 타우죠. 죄송합니다. T가 아니라 타우 P, 타우의 비틀림 비례한도 이거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이 나실까요? 취성재료는 영상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요 영상 말고요.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 취성재료가 깨진 모양, 예, 이렇게 깨졌죠. 취성재료는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예, 끊어진 단면 보시면 돼요. 자, 연성재료 끊어진 단면 볼까요? 예, 연성재료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예쁘게 끊어졌죠. 그러니까 취성재료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취성재료는 얼마? 45도 각도로 파단이 됩니다. 비틀림 시에 항상 그래요. 비틀림 시에. 그 다음에 연성 재료는요. 덕타일한 재료는 얼마? 90도 각도로 파단이 돼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트레스 인퍼시언인데요. 순수 전단입니다. 우리 비틀림 시험은 순수 전단이라고 했잖아요. 전단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트레스만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 했을 때 순수 전단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비틀린 거네요. 얘는 이렇게 비틀리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순수 전단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미소 면적에 대해서 전단이 아래 위 커플이니까 이쪽으로 전단이 가해집니다. 자, 이렇게 순수 전단이 가해지는 미소 면적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각도 세타로 잘라서 그 단면 임의의 각도에 대한 단면입니다. 그 단면 위에 응력을 쭉 봤을 때 그 응력이 각각
세타라는 각도에서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돼요. 유도 과정은 빼겠습니다. 유도 과정 빼고 각각 시어 스트레스하고 노멀 스트레스 값이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고요.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세타 평면 위에서 각각 뭐 세타죠. 그 다음에 타우 세타 값이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노멀 스트레스 값은 타우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값은 타우 코사인 2세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죠. 결국은 그랬을 때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어는 어디서 최대냐 하면은 어디서 최대냐 하면 0도하고 90도,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전다 능력은요. 스트레스는 0도, 그 다음에 90도에서 맥시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인장이죠. 노말이죠. 텐사일입니다. 즉 텐슬이에요. 인장입니다. 인장 스트레스 값은 몇 도? 45도에서 맥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45도 단면에서 인장 하중은 최대가 되고요. 전단 하중은 90도에서 최대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연성재료 있죠. 연성재료는 전단에 약합니다. 일반적인 금속이 대부분 다 연성재료거든요. 물론 온도가 낮아지면 다 취성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들이 뭐 알루미늄, 서스, 뭐 구조광이죠. 구조광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다 연성재료예요. 덕타일 재료입니다. 덕타일 재료는 그래서 인장이 더 강해요. 전단에 약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장의 취성재료는 오히려 인장에 약해요. 지성재료는 인장에 약합니다. 그리고 전단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연성재료는 반대로 인장이 강하니까 전단이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전단 하중을 최대로 받는 몇 도일 때 0도나 혹은 90도, 즉 직각으로 잘리는 거고요. 연성재료 같은 경우는요. 직각일 때 가장 응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파손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취성재료 같은 경우는 45도일 때 인장 응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압축 응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인장 또는 압축을 가장 많이 받는 게 45도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45도 단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45도 단면이 파괴가 되는 거죠. 얘는 90도 단면이 파괴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압축에 대한 거 지난 영상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경사면에서의 단면에서의 응력 변화 같은 거 하면서 왜 나무가 압축시켰을 때 45도로 부서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비틀림 시험을 할 때는 순수 전단이죠. 순수 전단에서는 왜 덕타일한 재료는 90도로 예쁘게 아주 깔끔하게 끊어지고 브리틀한 재료는 왜 45도 단면으로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45도 단면에서는요. 쉬어하고 그 다음에 노멀하고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하고 노멀 스트레스하고요. 맥시멈 값으로는 값이 같습니다. 그렇죠? 최대값이 같죠? 쉬어하고 노멀이. 그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도 가끔씩 나오니까요. 쉬어하고 노멀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도 두시도록 하세요. 자,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 45도 단면에서 순수 전단 단면에서 이거의 맥시멈 값이 이거의 맥시멈 값하고 같다라는 것으로부터요. 사실 유도 과정은 제가 안 나올 건데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G값은 즉 횡탄성 계수는 2 플러스 2에 1 플러스 뮤는 푸아송비입니다. 네,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성립을 하고요. 요거는 시험에서 공식을 가끔씩 물어보고요. 물어보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비틀림 시험
비틀림 시험을 통해서 우리 뭘 찾을 수 있냐면은 G값을 찾을 수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몰 값을, E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뭘 찾을 수 있어요? E 값을 찾죠. 이것으로부터 G 값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찾는다보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계산을 해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인장 항복 강도 시그마 y죠. 그 다음에 전단 항복 강도 타우 y입니다. 항복일 때, 항복에서 항복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복에서 요 시그마 y하고 타우 y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요. 그 관계식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재료역학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주로 재료의 물성치는 대부분이 인장 항복 강도만 재료의 물성치가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드 스트레스, 텐슬 일드 스트레스 값만 주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재질이 만약에 이 재료가 항복 강도로 전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얘를 알고 있어. 이거를 알고 있다. 이거를 모를 때. 근데 재료는 현재 전단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얘는 많이 주거든요. 인장 항복 강도는 여기저기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유출을 하느냐. 전단 항복 강도는 인장 항복 강도를 m으로 나눈 것과 같은데요. 이 m이라는 숫자가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미세스 이론에 의하면 루트 3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트레스카 이론에 의하면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본 미세스 이론이 조금 더 과학적이고요. 다음에 트레스카 이론이 조금 더 공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하고 공학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트레스카 이론, 저는 보통 이제 트레스카 이론을 주로 사용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비틀림 시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 결국은 또 이거죠. 이 비틀림 시험을 해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로부터 이러한 물리량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가장 먼저 주요 개념 2번이 가장 피크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 주요 개념 1번에서는요. 비틀림 시험을 위한 시험편에 대한 내용 10편이죠. 10편 어떻게 해야 돼? 10편 어떻게 준비해야 돼? 10편은 어떤 모양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재질들을 주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은 거 있는데요. 예, 요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비틀림 시험 왜 해? 비틀림 시험은 과연 왜 하느냐? 물론 G값 찾아내는 데 있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취성이야? 혹은 뭐야? 연성이야. 예, 재료의 재질을 알아보는데도 비틀림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틀림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조사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예제 만드시는 겁니다. 비틀림 시험에 대한 계산 예시 문제를 만드시는데요. 아마 교재에 110페이지의 예제가 있을 거예요. 수치 다르게 해서 예제 만들어 주시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이 7, 8페이지에 요 그래프를 가상으로 여러분들 하나 그리셔서 여기 값들 이러한 값들 넣어서 예, 토크 값이 얼마다, 비틀림 토크 값이 극한 파당이 될 때 비틀림 토크가 얼마야, 상항복점에서 비틀림 토크 값 얼마야, 하항복점에서 비틀림 토크 값 얼마야, 그랬을 때 예,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계산하는 예제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비틀림 시험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제가 지금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 영상 안에서도 비틀림 시험을 할 때는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라는 것인데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장시험과 전단시험에서 도출되는 탄성계수가 다르죠. 인장시험에서는 E값이 도출되고 전단시험에서는 G값이 도출되잖아요. 그 다음에 항복응력, 인장시험에서는 인장항복응력이 도출되고 전단시험에서는 전단항복이
도출되죠. 그럼 얘네들의 관계식이 여기 있는 요식하고 요식이었어요. 요것들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두 개 정도 재료, 실제 재료를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재료의 물성치를 찾아보셔가지고 이 식이 정말 물성치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 식 나온 것들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성립을 하더라. 정확하게 이퀄 안 나옵니다. 당연히 정확히 이퀄 안 나와요. 근데 대략 유사하더라. 다르면 어느 정도나 다르더라. 예,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시험, 비틀림 시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많이 준비해 오세요. 예,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